영국은 전쟁 태세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러시아 때문입니다. 이제는 단순히 군대나 무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를 전쟁에 대비시키는 일입니다. 마쿠에서는 냉전 시대의 계획이 되살아나고 있으며 현대전 양식에 맞게 업데이트되어 지속적인 공격 속에서도 영국이 기능할 수 있도록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인프라, 공급망, 민간 대응 등 모든 것을 포괄하며 평상시 규칙이 적용되지 않을 때 국가 운영까지 포함합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많은 이들이 모르는 정부 전쟁 지침서이 있습니다. 이 포괄적인 문서는 영국이 러시아와의 새로운 전쟁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서는 국가 군대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 회복력 구축 전략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 비밀 계획이 무엇인지, 그리고 러시아와의 전쟁 준비가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이 계획이 어떻게 들어맞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정구전쟁 매뉴얼의 부활은 2026년 4월 런던 국방회의에서 영국 국방수장인 공군대장 리처드 나이팅경이 공개했습니다. 영국이 옛 정구전쟁 매뉴얼을 부활시키고 있냐는 질문에 대해 그는 맞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그것이 어떻게 보일지 설명했습니다. 나토는 갈등으로의 전환을 군사적 요소로 설명하지만 민간적 요소도 있다고 국방참모총장은 말했습니다. 그는 민간인들이 영국이 지난 30년 동안 누려온 상대적인 평화가 점점 더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냉전 시기에는 영국이 주요 위협으로 러시아의 침공이나 전면적인 핵전쟁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했고 위협도 달라졌습니다. 라이트는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스스로 교육을 받고 국민들이 이러한 위협 중 일부를 이해하도록 돕고 그들이 국가를 지원하고 잠재적으로 군대를 지원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해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새로운 전쟁 지침서의 목적입니다. 사회 전체의 회복력을 키워 영국이 러시아와의 새로운 분쟁에서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나이튼에 따르면 이번에 업데이트된 버전은 냉전 시기의 교훈을 바탕으로 하지만 현대 사회와 현대 인프라를 갖춘 현대적 맥락에서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계획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아직 작성 중이고 이전 버전들처럼 매우 기밀일 가능성이 높지만 이전 버전들을 통해 그 기본적인 틀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원래의 전쟁 계획서는 제1차 세계대전 중에 등장했고 20세기 내내 유지되었습니다. 냉전 기간 내내 주요 가정은 소련의 공격이 가장 큰 위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달라진 것은 공격국의 공식 명칭뿐입니다. 2009년 영국의 저명한 역사학자 피터 헤네시가 영국 당국을 설득해 냉전 시대 버전의 계획서를 열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헤네시 혹은 그의 정식 칭호인 님프스필드의 헤네시 남자. FBA는 2001년부터 런던 퀸 메리 대학교에서 현대 영국사 애틀리 석좌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그는 또한 영국 상원에서 무소속 상원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헤네시는 그 내용에 놀랐다고 BBC의 투데이 프로그램에서 밝혔으며 정말 놀라운 점은 그 폭과 규모라고 말했습니다. 평시 체제에서 전면전 체제로 국가를 전환하기 위한 16개의 장이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작업입니다. 그 16개의 장에 걸쳐 이 문서는 영국 관리들이 대립이 고조되는 동안과 폭탄이 떨어지기 시작한 이후에 취할 구체적인 계획과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 문서는 조치들이 28일 전에 통보되어도 실행되어야 한다는 전제로 매우 세부적으로 단계를 다룹니다. 계획에 따르면 영국은 12개 지역으로 나뉘고 각 지역은 광범위한 권한을 가진 내각 장관들이 통치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벙커에 배치된 고위 군 장교, 경찰 책임자, 판사들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다른 고위 인사들은 코츠월드 아래에 있는 중앙정부 대피소로 후퇴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보호된 위치에서 완전히 새로운 지방, 지역, 중앙정부 체계가 구축될 예정이었습니다. 의회는 본질적으로 스스로를 폐지하고 중앙집권적 민주정부를 일련의 지역위원들로 대체하는 것에 대해 표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제 분권화된 영국의 한 지역을 절대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장관들이었으며 사형 집행을 승인할 수 있는 권한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전시 지침서의 여러 권과 큐에 있는 기록 보관소에는 고속도로를 폐쇄하는 방법, 식량 비축을 준비하는 방법, 전시 방송 체계를 마련하는 방법에 관한 방대한 자료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문서들은 또한 급식 체계, 기본 식량의 대규모 비축 필요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며 농민들에게 방사능으로부터 가축을 보호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도 제공합니다. 전쟁으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방대한 보급품, 비축물자, 그리고 시설들이 마련될 예정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전국 65개 완충 창고에 보관된 기본 식량을 포함하여 생존자들을 위한 비상 급식 장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대부분 공익사업 회사들은 전시 비축품을 보유했습니다. 예를 들어 브리티시 텔레콤, BT의 통신망을 복구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케이블과 전신주 등의 비축품을 보관한 비상 창고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지역 BT 교환국들은 현장에 비축품과 식량을 보관했으며 임시 방사능 막진 대피소용 비상벽돌도 준비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영국 전역에 구축된 광범위하고 매우 견고한 통신 인프라의 일부를 이룹니다. 이 인프라에는 강화된 시설, 지하 벙커, 마이크로파 타워, 그리고 핵 공격으로 파괴된 도시를 우회할 수 있도록 설계된 비상 네트워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계획에는 런던의 예술품을 스코틀랜드로 옮기는 것, 중증 환자를 제외한 모든 환자를 병원에서 내보내는 것, 그리고 전면적인 정보 통제, 즉 검열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계획에 참여했던 전직 공무원인 데이비드 오먼드 경은 이렇게 회상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했던 조치, 그리고 항상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조치는 바로 개인 서신에 대한 검열 도입이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전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분명해졌을 때에야 장관들이 마지막에 가서야 문서에 적는데 동의했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전쟁 매뉴얼의 세부 사항에 대한 집착이 정말 놀랍습니다. 물론 전쟁의 양상과 영국이 직면한 위협이 수년에 걸쳐 변화함에 따라 전쟁 매뉴얼도 함께 변화했습니다. 오우맨드와 같은 고위 공무원들이 2년에 한 번씩 이 매뉴얼을 바탕으로 정기적인 훈련을 실시했고, 매일 이루어지는 내부 브리핑과 식량 및 대피소 건축자재 비축과 같은 국가적 대비 계획이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전쟁 매뉴얼을 바탕으로 적절한 조치를 유지하고 다듬고 실행하는 과정은 수십 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전쟁 매뉴얼에 담긴 조치들은 영국인의 일상생활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소련이 붕괴하면서 영국에 대한 주요 위협도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그와 함께 영국의 전쟁 대비에 대한 집중도 사라졌죠. 주요 수치들이 그 이야기를 말해줍니다. 1950년대에는 정부의 공중보건 지출이 GDP의 약 3%에 불과했습니다. 2020년에는 약 12%로 늘어났죠. 반대로 국방 지출은 1950년대 중반 GDP의 거의 8%에서 오늘날 약 2.3%로 감소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글쎄요, 군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현 영국 국방장관 존 힐리와 그의 전임자 벤 월리스가 만든 표현을 빌리자면 영국 군대는 수년간의 예산 부족으로 인해 속이 텅 비게 되었습니다. 영국 제국이 전성기를 누릴 때 영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였으며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과 영토의 4분의 1을 지배하는 패권 국가였습니다. 영국 해군은 세계적으로 힘을 토사하는 주요 수단이었고 규모도 그 다음으로 큰 두 해군을 합친 것보다 컸습니다. 1990년 영국 정규군의 전체 규모는 약 30만 5천 명에서 31만 1,000명 정도였으며 15만 명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1990년의 군대 규모는 1980년에 약 32만 7천 명에 비해 절반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대본이 전체 영국군의 규모와 1990년 당시 약 15만 2천 명이었던 영국 육군의 규모를 혼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확실히 영국은 여전히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그리고 대한민국에 이어 세계에서 6번째로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영국의 핵무기 보유량, 전 세계에 걸친 대규모 기지 네트워크, 첨단 무기 체계, 그리고 지속적인 소프트 파워 덕분에 쇠퇴에도 불구하고 경쟁할 수 있는 국가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수치는 불편한 현실을 드러냅니다. 1980년대 영국 육군은 1000대 이상의 주력 전차를 보유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약 200대만 남아있으며 그중 절반 정도만 운용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러시아는 이미 우크라이나에서 4,300대 이상을 이뤘습니다. 버너드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 해군의 두 항공모함 HMS 프린스 오브 웨이스와 HMS 퀸 엘리자베스를 너무 오래되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장난감이라고 표현하며 영국 해군을 여러 차례 비판했습니다. 영국 국방장관 루크 폴라드는 트럼프 주장에 아니요, 우리는 강력한 영국 해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라고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말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영국 해군은 종종 제독이 40명으로 군함 수인 약 13척보다 더 많다고들 합니다. 그리고 2대의 항공모함이 36대의 전투기를 탑재하도록 설계되었지만 적합한 항공기 부족으로 인해 어느 항공모함도 18대 이상을 탑재한 적이 없습니다. 이제 냉전이 끝난 후부터 2022년 초까지 일부 소수 집단을 제외하면 영국군의 약화는 일반 영국인들에게 별로 큰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완곡하게 군사를 뺀 군대라고 포장된 군 축소의 대가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공공보건 및 서비스 지출 증가에 꽤 만족해 보였습니다. 결국 러시아가 약화되고 이슬람 지하디로부터의 테러 위협도 대부분 억제된 상황에서
영국 안보에 대한 즉각적인 위협은 거의 사라진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전쟁 계획서에 담긴 치밀한 계획들은 선반에 올려져 먼지만 쌓이게 되었고 전시 회복력을 기른다는 개념 자체가 공적, 사적 담론에서 거의 사라졌습니다. 수십 년간 공들을 준비하고 반복 연습한 덕분에 영국은 분쟁에 가장 잘 대비된 국가가 되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평화의 시대가 도래했고 이제 그것이 계속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다 2022년 2월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고 러시아의 위협이 다시 한번 영국 제도 위에 불길한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전쟁 동안 영국은 물론 우크라이나의 가장 적극적인 동맹국 중 하나였습니다. 2022년 2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영국은 최소 218억 파운드, 약 295억 달러에 달하는 지원을 우크라이나에 약속했습니다. 그중 거의 60%인 176억 달러가 직접적인 군사 지원이었으며 추가로 매년 40억 6천만 달러가 2030-31년까지 또는 필요할 때까지 지원될 예정입니다. 영국은 또한 인터플렉스 작전이 넘는 우크라이나 군 인력을 영국 내에서 훈련시켰습니다. 2025년 6월에는 획기적인 전장기술 공유 협정이 체결되었고 우크라이나와 영국 기업 간의 합작 투자로 우크라이나용 드론 생산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기업 스카이톤과 영국의 프리베일 파트너스 간의 파트너십은 프리베일의 영국 내 시설에서 스카이톤의 실전 검증된 레이버드 드론 생산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또 다른 영국 우크라이나 합작 투자인 프로젝트 옥토퍼스 하에 우크라이나의 옥토퍼스 100 요격 드론의 대량 생산이 2026년 1월 영국 밀든홀 신규 공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제조업체 우크라스펙 시스템즈 UK가 운영하는 이 시설은 매달 수천 대의 드론을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드론들은 2026년 1월 우크라이나로 테스트를 위해 보내졌으며 성공적인 비행이 보고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군사 뉴스 채널에서 똑같은 이야기와 지루한 분석을 보는 것이 지겹지 않으신가요? 여기 더 밀리터리 쇼에서 저희는 더 깊이 파고들어 이야기의 맥락과 중요성을 설명합니다. 그러니 채널을 구독하셔서 항상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이유를 정확히 이해하세요. 방금 말씀드린 높은 수준의 군사 개입뿐만 아니라 영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막대한 외교적, 재정적, 인도적 지원까지 생각하면 러시아가 이 모든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러시아의 영국에 대한 우려는 노골적인 편집증으로까지 번진 것처럼 보입니다. 2025년 6월 우크라이나에 대담한 스파이더웹 작전 이후 러시아의 주연개사 안드레이 켈리는 영국이 러시아의 전략 비행장에 대한 다방면 공격을 조직하는 데 관여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스카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이 작전의 성공을 위해서는 미국과 영국만이 보유한 첨단 지리공간 데이터에 접근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은 관여를 부인했지만 영국은 그렇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런던이 얼마나 깊이 관여하고 있는지, 영국군이 우크라이나와의 협력에 얼마나 깊이 관여하고 있는지 아주 잘 알고 있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몇 달 후 러시아의 SBR 정보기관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영국이 세계에서 가장 큰 전쟁광이며 트럼프의 평화 협상 시도를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을 폭로하고 배신자 엘비언과 그 엘리트들에게 분명한 신호를 보낼 때입니다. 당신들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그들은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이처럼 점점 더 공격적으로 변하는 러시아의 수사에 더해 유럽과 영국 전역에서 러시아의 회색지대전이나 하이브리드전 작전에 대한 보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이버 공격, 경제적 압박, 허위 정보 캠페인, 드론 침입, 사보타주, 그리고 인프라 교란 등이 포함됩니다. 가장 최근에는 영국이 러시아가 영국의 해저 케이블과 파이프를 위협하는 은밀한 잠수함 작전을 수행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영국 국방장관 존 힐리의 말에 따르면 이 작전은 한 달 넘게 지속되었지만 결국 어떤 케이블도 손상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국은 동맹국들과 함께 아쿨라급 잠수함 한 척과 심해 연구 총국, GUGI 소속 감시 잠수함 2척을 포함한 러시아 잠수함 3척의 모든 이동 경로를 추적했습니다. 3척의 선박이 러시아 올레냐 항구에서 영국 해역으로 향하는 것으로 알려진 위성사진 외에는 이를 뒷받침할 확실한 증거가 없습니다. 러시아는 해당 주장을 믿거나 검증할 수 없다며 일축했는데 이는 명백히 그 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주장만 놓고 보면 일리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이것은 단독 사건이 아닙니다. 러시아가 주요 인프라를 대상으로 한 잠재적 또는 실제 사보타주, 사이버 공격, 드론 침입, 그리고 이와 유사한 하이브리드 전쟁 도발 사건들이 분명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점점 더 많은 유럽과 영국의 관계자들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일을 마치면 그 공격적인 의도를 나토로 돌릴 것이라고 확신하게 된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며 이런 경고가 점점 더 자주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국 육군 참모총장인 롤리 워커 장군은 2025년 5월에 나토에 대한 위협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경고했고 미래의 러시아 침략에 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영국 정보기관 MI6의 신임 수장 블레이즈 메트로 웰리는 2025년 12월 첫 공개 연설에서 러시아를 공격적이고 팽창주의적이며 수정주의적이라고 묘사하며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복종시키고 나토를 괴롭히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이틴 자신도 2025년 12월에 내 경력 동안 겪어온 것보다 상황이 더 위험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불확실성과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전 사회적 방위 접근법을 촉구하며 러시아가 나토 국가를 침공할 가능성이 높아졌음을 강조했습니다. 이제 전쟁 매뉴얼의 부활은 그 요구를 현실화합니다. 영국은 이미 군대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가능한 한 빨리 전시 대비 태세로 복귀시키기 위한 중요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국방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키르 스타머 정부는 2027년까지 GDP의 2.7%로 국방비를 증액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는 약 2,700억 파운드 또는 3,650억 달러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는 다음 의회에서 3%로 인상되고 2035년까지는 3.5%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새로운 국가 방위 전략이 공개되었으며 이 전략은 러시아를 영국의 주요 위협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10년 국방 투자 계획이 대체로 간절하게, 때로는 조급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군사 분야에서 상황이 빠르게 전개됩니다. 그러나 전쟁에 대비해야 하는 것은 군대만이 아닙니다. 전쟁은 국가와 정부, 기업, 그리고 일반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영국 군대가 스스로 인정하듯이 현재 전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영국 사회는 그보다 더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전쟁 매뉴얼이 매우 중요한 조치인 것입니다. 이것은 방어에서 회복력으로의 근본적인 태도 변화를 알리는 신호입니다. 이 차이는 매우 광범위한 영향을 미칩니다. 방어는 위협을 막으려는 것이고 회복력은 일부 위협이 실제로 닥칠 것이라고 가정하고 그것을 흡수하고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냉전 시대의 전시 대비 지침서는 두 가지 주요 위협, 즉 핵전쟁과 러시아군에 의한 영국 본토 침공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회복력 강화 조치는 이런 위협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오늘날의 전시 대비 지침서는 사이버전, 해저 통신 케이블 절단, 장거리 드론 및 미사일 군집 공격 등 완전히 새로운 범위의 위협에 대응해야 합니다. 나이틴에 따르면 발전소와 수도 시설과 같은 국가의 핵심 인프라를 보호하는 것이 새로운 접근 방식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나이틴은 우리가 수도, 전기, 교통 인프라를 새롭게 할 때는 단순한 하이브리드 위협이 아니라 전쟁 수준에 이르는 적대 세력의 행동 위협까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를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교육을 받고 국민들이 이러한 위협 중 일부를 이해하도록 돕고 그들이 국가를 지원하고 잠재적으로 군대를 지원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해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가장 의미심장한 점은 회복력 구축이 다른 선택과 우선순위를 필요로 한다는 그의 말일 것입니다. 이 발언은 회복력이 영국 삶의 근본적 변화를 포함할 수 있고 일부는 많은 사람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새로운 전쟁 매뉴얼이 이전 것들만큼 포괄적인지는 아직 두고 봐야 합니다. 인공지능 등 현대 기술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과정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핵심 인프라 보호를 강화하는 것 외에도 새로운 계획은 특히 국방과 에너지 분야에서 국내 생산 능력을 높이는 것을 포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전 전쟁 매뉴얼에서 그랬던 것처럼 산업계와 정부 간에 훨씬 더 큰 협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더 논란이 될 부분은 예비군과 동원체계의 개정이 거의 필수적이라는 점입니다. 징병제가 고려될 수도 있고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 안보 위험에 대한 대중인식 제고 캠페인이 대대적으로 필요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정보 통제와 검열이 점점 더 강화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러시아가 현재 메신저 앱 텔레그램 차단으로 인한 대중의 거센 분노를 겪고 있듯이 전시 상황에서도 이런 조치들은 대체로 좋은 반응을 얻지 못합니다. 하지만 아마도 가장 중요한 변화는 심리적인 부분일 것입니다. 전쟁 매뉴얼을 다시 도입함으로써 영국은 단순히 전쟁을 준비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여러 면에서 이는 21세기에서 안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재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영국만이 새로운 다층적인 글로벌 위협 환경에 적응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스웨덴, 핀란드, 독일과 같은 나라들은 비상대비 안내서를 발간하여 시민들에게 식량, 물, 의약품을 비축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30페이지 분량의 민방위 매뉴얼을 준비 중이지만 관계자들은 전쟁과 직접 관련 없다고 강조합니다. 독일도 비상대비 권고안을 업데이트하여 사람들이 열흘치 필수품을 비축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국경 장벽을 세우고 학교에서 총기 훈련을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리투아니아와 에스토니아 같은 나라들은 대규모 군사 및 의료 비상훈련을 실시하고 병원을 전시 상황에 대비시키며 필수 의료 물자를 비축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전쟁 매뉴얼처럼 극단적으로 간 나라는 드물지만 유럽 전역이 새로운 방위태세로 전환 중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 모델에서 전쟁은 사건이 아니라 상태입니다. 최전선은 장소가 아니라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참가자는 군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입니다. 이것은 모든 걸 바꿉니다. 한 나라가 이런 방식으로 사고방식을 바꾸면 쉽게 되돌릴 수 없습니다. 영국 대도시에 살며 러시아와의 전쟁이 임박해 걱정된다면 너무 당황하지 마세요. 전쟁 준비가 전쟁 발생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라틴어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비스 파켐 파라벨룸.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 영국과 다른 유럽 국가들이 방위와 회복력에 대해 진지해지기 시작했다고 해서 곧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시점에서 러시아의 임박한 공격에 대한 수많은 경고가 실제 러시아의 의도만큼이나 이익이 되는 방위조달 계약에 의해 동기가 부여된 것이라는 증거도 많습니다. 전쟁이 임박했을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전쟁 매뉴얼 재도입 등 회복력 강화는 영국이 평화를 더 이상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고조되는 긴장과 군사적 충돌을 감안할 때 그 반대로 생각하는 것은 순진한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영국처럼 강력한 국가가 더 이상 안정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되면 행동 방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체계적이고 대규모로 회복력을 구축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전쟁 지침서의 재도입은 영국이 수십 년간의 군사적 잠에서 힘차게 깨어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러시아인들이 그렇게 당황하는 것도 놀랄 일이 아니죠. 이제 영국군에 어떻게 회복력이 구축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영상 확인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